드디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일단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경으로 이 정책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 규제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씩 순서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개요 보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해가지고 2025년 10월 15일 해서 어제 날짜로 나왔고요. 목차를 보면 현재 동향과 평가, 우리 추진 방향, 그리고 세부 과제, 향후 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가 나오잖아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로부터 나온 이 추진 과제가 여기 보면 1, 2, 3, 4, 5,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세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야기한 배경이.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은 23년 전으로 급락한 이후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을 제외한 24년 8월, 25년 3월, 25년 6월 세 차례 단기 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24년 8월, 25년 3월, 25년 6월, 그리고 지금 25년 97 공급대책 이후 4차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이게 오면서 점점 더 급등폭이 커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의 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상승률인데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최근 들어서 아직 통계 후행적이기 때문에 안 나왔지, 제가 보기에 이거 집계 끝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오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또 덜 걸리고, 그건 더 덜 걸려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먼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더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리, 유동성, 광의통화량 해가지고 여기 세 개의 이 그래프가 있는데, 막 이런 거 어려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보면 심플해요. 2022년 말 2023년 초에 시중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옆에 조달금리,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주담대의 원가예요. 원가. 이 원가가 떨어지니까 담보대출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의통화량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광의통화량이 매번 늘어요. 신용창조, 즉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돈이 계속 돈 복사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상승률이고, 파란색 선으로 된 그래프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잔고예요.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2025년 7월 달에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데, 점선이 10년 동안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의 평균이거든요. 그거를 드디어 뚫고 넘어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돈이 풀려서 돌아다니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요 공급입니다. 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여파로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이 예상되면서 수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이 아니고요. 2018년, 19년부터 누적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그때부터 그 다음 분양이나 입주를 준비하지 못했던 부메랑이 지금까지 누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22년부터가 아니라 19년, 20년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누적 기간이 지금 5년 이상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사실 체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근거 자료를 써놓으셨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경우도 있고, 또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현실 인식은 제가 체감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은 그래서 그 추가 과열을 막기 위해, 왜냐면 가격 오르지, 금리 내리지, 돈은 풀리지, 공급은 부족하지,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바로 내놓게 되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정책 내용이 뭔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에 이 세부 추진 과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3개의 묶음으로 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요 꼭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아마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 지도 엄청 보셨을 겁니다. 인스타, 스레드, 뭐 블로그, 네이버, 카카오톡 다 있어요. 지금 다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이 주택 수요 관리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표시된 지역을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제 지역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규제 지역이 2개예요. 2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이 있고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를 정책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할 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수요들을 자극을 합니다. 너무 안 좋아지면. 또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수요들을 막 진정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수요를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에는 거래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규제 지역은요, 구매력을 컨트롤해요. 이걸 통해서. 대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토허 지역은 거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입주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규제가 있는데 3개 중에 이번 대책에서는 거래 규제와 금융 규제 이 2가지를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서울을 전역이 묶였습니다. 서울 강서구부터 강동구까지, 도봉구부터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까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광명, 하남, 성남, 중원, 수정,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과천, 안양시 동안구, 수원, 장안, 팔달, 영통구까지 이렇게 경기도의 12개 시, 구 지역을 전부 다 묶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지금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이죠? 그 얘기 뭐냐면 기존에는 여기 요 4개만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요 4개만 토어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빨간색 지역들이 단 한 번에 규제 지역이면서 토어 지역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범위를 넓힌 거죠. 이거는 10월 16일 목요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토어 지역은 10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대출, 구매력을 컨트롤한다고 했잖아요. 규제적 지정을 통해서. 이제 이 색칠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집을 사실 때 LTV 7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LTV 70%에서 40%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10억일 때 기존에는 대출이 7억이 나왔다면 이제는 대출이 4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구매력을 컨트롤해서 수요를 억누르겠다 이 뜻이고요. 나머지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 중과가 일어납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다른 데 집이 있는데 규제 지역에 2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8.4, 세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12.4%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 남양주에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노원구에 집을 산다. 그러면 노원구에 집을 살 때 기본세율이 아니고 8%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집을 더 이상 2개, 3개씩 갖는 거를 억누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있고요. 지금은 유예가 되고 있는데 내년 5월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때쯤 돼서 이걸 계속해서 유예할지 아니면 다시 부활시킬지는 이때부터 검토를 할 겁니다. 1주택 비과세 거주 2년 의무를 강화합니다. 즉 규제 지역에 내가 집을 사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일어납니다. 보유만 해서는 안 돼요. 전매 제한 3년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시면 전매를 3년 동안 제한을 받고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민간 분양이 가점제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점제의 비율이 40%였거든요. 그 작은 평양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70%로 늘어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비율이 늘어나니까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 청약 분양이 일어날 때는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뭐 부양 가족이 적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분양 당첨도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토어 지역은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매수해서 잔금 치르면 무조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가 들어있는 집을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전세 만기가 아직 1년이 남은 집이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허가 다 줍니다. 요 2년 실거주 의무, 요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수요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대출 줄이고 당신이 직접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심플하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금융규제 강화예요. 자, 금융규제 강화는 사실 이 수요관리 강화에 아까 나온 LTV가 70에서 40으로 줄어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싼 집일수록 대출 줄일게요. 이겁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서 6억까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오늘 목요일 날짜 기준으로 15억이 안 되는 집의 대출 한도는 6억까지. 즉 이거는 똑같죠? 15억 이하는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까지 해주고요. 25억 초과는 2억까지 해줍니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15억 이하는 기존하고 똑같고 15억이 넘고 25억이 안 되는 집들은 4억으로 대출을 또 줄이고 25억 초과하고 2억까지 대출 한도 초과하는 집은 2억으로 대출을 줄이는구나. 즉 비싼 집,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는 거구나. 돈이 많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못 받게 하겠다는 거구나.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 요 내용은 이렇다. 두 번째,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일게요. 자, 여러분들 하한이 1.5%, 상한이 3%. 근데 그걸 3%로 올리겠다 이겁니다. 요거만 보면 돼요. 요것만. 어디서?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에서. 근데 이미 뭐 사실상 규제 지역이 거의 수도권 어지간한 지역들이 대부분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냥 3%로 올리겠다. 이게 뭐냐면 너나니 근데 스트레스 금리가 뭐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 길어요. 근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여러분들의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에서 선생님 저기 이거 대출이 너무 과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출 받으시는 분이 저 괜찮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한 달에 지금 수입이 500만 원이신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로 갚아 되시는 게 25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힘드세요. 저희는 그리고 그만큼 대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요만큼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할 때 얼마나 갚아야 될까를 계산할 때 스트레스를 줘요. 쉽게 말하면. 즉 금리를 높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대출액을. 근데 그거를 할 때의 그 금리에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계산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인데 그게 옛날에 1.5에서 3% 사이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3%로 올려 이겁니다. 대출이 줄어들겠죠. 대출 줄일게요. 요겁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결국엔 대출 줄일게요입니다. 또 세 번째,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 적용해서 대출 줄일게요.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가 근데 이 1주택은 수도권에 갖지 않아도입니다. 뭐 지방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 하여튼 주택이 있으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내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당신 집 있나요? 네. 집 있으면은 전세대출 받지 마세요. 이겁니다. 아니 왜 집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집이 저기 부산에 있어요. 제 집이. 근데 저 지금 발령받아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전세 얻으려고 하는데 월세보다 전세가 이자가 싸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안 됩니다. 부산에 집 있으시잖아요. 요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뭐가 뭐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대요.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전세대출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은행 위험 가중치 올려서 주담대를 줄일게요. 이건 뭐냐면 이게 주담대 위험 가중치의 하한선이 기존엔 15%였는데 20%가 됩니다. 은행도 대출이라는 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대출을 팔아야 돈을 벌죠. 은행이. 쉽게 말해서 돈놀이인데 이게 뭐 띠껴먹거나 뭐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15%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 아, 네네. 15% 정도요? 네. 그래. 15%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이거 15%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만 준비해놔야지. 15%만큼 준비해놓고 이거 주택담보대출 막 팔아야지. 와, 주택담보대출 진짜 꿀이다. 와, 진짜 담보물 정확해. 이자 따박따박 내.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돈 벌기 쉬운 주택담보대출만 자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거죠. 니네 저 땅바닥 찍고 헤엄치냐? 이제 20%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해. 형님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주택담보대출 안 하면 저희 뭐 먹고 살려고요? 니네 맨날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성과급 맨날 받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니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혼나는 줄 알아? 국민 여러분들한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제부터 20% 위험하다고 하고 준비해, 알았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담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하죠.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 받게 하는데, 이거는 대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도 그 대출을 많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출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규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집값 대비 대출 70% 받을 수 있던 거를 40%로 줄이는 지역을 엄청 확대하고,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를 안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받는 대출마저도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하는 거를 힘들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전방위로 대출 수요, 금융규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과열돼서 막 달려가는 거를 억제하겠다,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꼭지째인데, 그거는 제가 요 3, 4, 5번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세제, 두 번째가 거래질서 확립, 네 번째가 공급입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세제 합리화. 이건 뭐냐면 부동산 세제 개편 할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니까요? 막 약간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구가 이 원문의 워딩이 뭐냐면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종합 검토할 계획.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보통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퍼블릭하게 저희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딱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종이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이크 이렇게 서 있으면, 자, 10, 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나요? 보통 없죠. 네. 이 얘기 뭐냐면 이거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다음번에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리고 세제에는 뭐가 있느냐?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집을 샀으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미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부분에서 아마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거 제가 구어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부동산 이상하게 하면 혼나요. 국토부에서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국세청에서는 서울 한강 인접 지역의 초고가 주택 30억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전부 다 검증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랑 관련 증빙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토부가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세금 안 낸 거 없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 애매하게 어디서 구해가지고 집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택 공급 신속하게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고요. 이거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냥 저희가 9월 7일날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 판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10, 15 부동산 대책을 그냥 한 줄로 표시하면 이겁니다. 기존의 규제지역, 토어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고요. 이제 바뀌는 지역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의 12개 시구 지역입니다.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 자, 기존 규제 토어제 지역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죠. 그러면 이 지역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처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역만 넓어진 거지. 그러면 요거를 한 줄로 정리했을 때 이것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는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는 미니멈 둘 중에 작은 값이에요. 집값의 40%와 6억 중에 작은 금액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규제지역 확대되면서 LTV 70에서 40%로 줄어듭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5억 이하는 6억까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그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대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집값의 40%와 4억 중에 작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억이에요. 왜? 여러분 15억 초과 25억 이하잖아요. 그럼 15억에 40%면 얼마예요?
이미 6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4억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25억 초과도 마찬가지로 집값 40%와 2억 중에 작은 금액인데 사실상 2억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영향을 제가 이따 아파트 가격대별로 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한 거, 이건 토어제죠. 이게 규제지역 효과고요. 이게 토어제 효과입니다. 입주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바로 입주하세요. 잔금하고 바로 들어가서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저가주택일수록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실거주 마련이 힘들어집니다. 노나이님 저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6억짜리 집을 살 때 옛날에는 LTV가 70%였기 때문에 6, 7에 42, 4억 2천 대출이 나와요. 그럼 내 돈은 1억 8천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집값의 40%와 6억 중에 작은 금액이 됐죠? 그러면 집값의 40%는 얼마예요? 6억에 40%, 2억 4천이에요. 그리고 6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6억짜리 집 살 때 2억 4천만 대출이 나옵니다. 필요한 돈이 얼마죠? 3억 6천이 되는 거죠. 즉 1억 8천만큼의 돈이 더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잘 보십시오. 14억짜리 매매할 때는 8억이 필요했어요. 왜? 원래 6억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14억에 40% 하면은 4, 4, 16, 4, 1은 4, 5억 6천이 나옵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돈은 8억 4천이에요. 뭐예요? 노나님 이거 이상해요. 왜 작은 6억이 14억보다 훨씬 싼데 얘는 돈이 1억 8천이나 더 필요한데 이거는 4천만 원 더 필요해요? 그렇대요. 22억짜리 집을 살 때는 원래 6억을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22억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4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더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자, 잘 보십시오. 저가주택일수록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실거주 마련이 힘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16억에서 18억으로 2억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은. 현금이 2억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6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1억 8천에서 3억 6천으로 1억 8천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6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랑 22억짜리 집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은 2억 더 필요하고 이 사람은 1억 8천 더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더 힘들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를 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6억이 이미 현금이 있는 사람이 2억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거. 저가주택일수록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실거주 마련이 더 체감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10월 15일 대책 매매가별 영향도를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요게 매매가예요. 그리고 이게 10월 15일 이전에 대출 가능했던 돈,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종잣돈이고요. 요게 10월 15일 이후에 대출에 가능한 돈이랑 필요한 종잣돈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률은 뭐냐면 이전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크게 부담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6억 얘기했었잖아요. 6억이 옛날에는 1억 8천이면 샀단 말이에요. 10월 15일 대출 이전에는. 근데 이제 3억 6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률이 100%가 된 거죠. 2배가 된 겁니다. 이 부담률이 30%가 넘어가는 가격대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11억이에요. 11억. 무슨 얘기냐면 27억짜리 집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21억의 현금이 필요했는데 이제 25억의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부담이 한 19%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 즉 매매가 11억 이하인 지역들 있죠? 이 지역의 수요자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가 20억 있던 사람이 4억이 더 필요한 거랑 현금으로 1억 2천 있던 사람이 1억 2천만큼을 더 모으는 거랑은 그 사람이 체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주로 11억 이하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요 이탈이 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풍선 효과 막 이런 걸로 막 뭐 여기저기 날리더라고요. 부동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비규제 지역 중에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이번 주에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구리나 만안구나 부천이나 이런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 부담률이 100%예요. 여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노원구예요. 노원구. 그러면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가 지금 당장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노원구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의정부가 풍선 효과가 막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동대문이 중랑구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구리가 막 풍선 효과 막 치솟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가야 된다 막 이런 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게 다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풍선 효과는 없을 겁니다라고 단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길게 보면 결국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끝나면서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이번 주에 달려가서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경솔한 언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좀 지켜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지역들에서 너무 타격이 큽니다. 노도강 금강구 같은 데는 사실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규제 묶인 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들이 더 크게 타격을 느껴요. 그리고 또 반대로 25억, 20억, 30억 이랬던 지역은 실제로 이번 규제가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좀 제발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물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입주 가능한 물건보다 전세가 들어있거나 월세가 들어있거나 이런 물건들이 많았고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갱 청구권이 나왔잖아요. 2020년도에. 계약갱 청구권이 나오고 나서부터 시중 매물 비율이, 저는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물건을 봤으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보다 새끼 물건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추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새끼 물건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 때문에 이제 즉시 입주만 가능한 거예요. 임차인분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새낀 거를 내놨는데 규제로 인해서 그 집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못 팔겠다. 어쩔 수가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분 만기 때에 맞춰서 팔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물건은 시중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매도 물량은.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 하나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그 집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파실 거예요? 네, 저 진짜 팔고 싶어요. 사겠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도 제가 이 집 팔아가지고 저 집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집에서도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대요. 뭐 사정이 뭐 새낀 게 있고 뭐 애매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저기서 계좌를 받으면 제 계좌를 드릴게요. 이런 게 많아요. 갈아타기에서 지금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갈아타기 포기자분들이 속출을 할 겁니다. 내가 갈아타려고 내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매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가겠죠.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세 번째, 거래가 절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매물이 줄었습니다. 시중에 이번 규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전부 다 입주가 가능한 매물만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매도자분들은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히 그렇겠죠.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매수자분들은 어때요? 규제가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겠죠. 그 충격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내가 저기 입주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거래가 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선 효과 있을 수 있어요. 비규제 지역으로의 쏠림 효과가 있거나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실수요자분들 중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딱 생겼어요. 혹은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규제가 생겼어요. 나는 서대문에 있다가 마포로 갈아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게 생겼어. 대출도 줄어들고 막 계좌도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안 되겠다, 마포 안 되니까 서대문에 다른 아파트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겠다, 그냥 살자,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그냥 살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이 이걸 잘 포기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번 내 집만 하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던 아파트가 안 되게 됐어. 그럼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더 싼 아파트를 가느냐?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전월세 한번 더 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그 중에 일부 분들이 비규제 지역에 가실 수 있겠죠. 규제가 안 나오는 지역이. 예를 들면은 뭐 동대문에 집 사려고 하셨던 분이 그럼 구리라도 사야겠다. 수지에 집 사려고 하셨던 분이 그럼 기흥이라도 사야겠다. 안양 평촌에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럼 만안구라도 사야겠다. 강서구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럼 부천으로 사야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얼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즉 11억 이하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의 구매력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가격이 거래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 생각보다 좀 기다려볼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섣불리 예측하지 마세요. 그렇게 섣불리 예측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려볼게요.
신규 매매하실 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이 없는데 처음으로 내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려고, 그다음에 1주택인데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 각각을 나눠서 제가 좀 팁을 드릴 건데, 이 공통이 있어요. 이 신규 매매자분들이나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나, 자, 공통은 매물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새낀 물건이 너무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실제 강동구에 있었던 어떤 한 단지는 네이버 부동산에는 중복 매물 제거 안 하면 한 60개 매물이, 그리고 실제로는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2층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개 중에 19개가 새낀 물건이었거든요. 그럼 그 단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엄청 빠지겠지? 규제 나왔으니까 막 가격이 하락하겠지? 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실적인 기대는 아닙니다. 두 번째,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매물이 줄더라도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한 11억 이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좀 하세요. 앞으로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달이 될지 4달이 될지 6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절적 비수기도 오고 있고 이삿집 구할 사람, 전셋집 구할 사람들 지금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방학 이사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11억 이하 주택 구간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내 집 마련을 고민했다 이런 분들은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걸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정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날씨가 아니라 계절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계절로 치면 올바른 내 집 마련 갈아타기는 항상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 집 마련 갈아타기가 항상 맞다는 생각을 갖고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봄, 초여름인데 비가 온다고 해서 여름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 매매하실 분들은 비규제 지역의 쏠림 현상, 당장 마음이 막 달아가지고 누가 막 당장 구리로 달려가야 된다, 뭐 부천 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에 막 마음이 달아가지고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이번 주 주말에 가서 하기보다 생애 최초 LTV 70%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번 규제에서 빠진 게 뭐냐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LTV 70%에서 40%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종잣돈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은 규제 전이랑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억이 넘는 집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11억 이하를 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11억 이하를 볼 분들이 많겠죠? 그럼 11억 이하 가격대는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앞으로 더 안 되고 물건이 거래가 안 될 텐데 거기에서 나는 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애 최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모르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매매 의사가 강력해요. 아, 나는 그래도 나 무조건 살 거야. 내 집만 할 거야. 근데 대출이 줄었어. 어떡하지? 너무 좌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내가 보고 있던 지역에서 30평대를 보고 있었으면은 20평대, 신축을 보고 있었으면 구축.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안에서 맞춰보려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지역이 오르겠지 하고 예측해서 글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 내 집 마련의 본질,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산다는 그 내 집 마련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뭐 나중에 저기 뭐 무슨 바닷가까지 나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제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집 마련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12억짜리 30평대 보고 있었는데 대출이 줄어서 나 이제 10억짜리밖에 안 돼서 포기할까? 이럴 때 어려우시겠지만 20평대나 아니면 인근에 조금 더 같은 지역 안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나 이런 데라도 레벨을 낮춰서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난리가 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선매수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내가 새낀 집을 팔아서 요 돈을 가지고 내가 실거주집을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내 집을 먼저 사버린 거야. 그리고 새낀 집을 놨는데 지금 뭐 내고도 안 해주고 가격 조정도 안 해주고 막 하고 있었어. 왜냐면 분위기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날벼락 맞은 거야. 새낀 집 내놓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선매도 후매수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갈아타실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영향 적은 가격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5억 초과 아파트 이런 거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아타게 할 수 있는데 미루고 하지는 마셔라. 마지막으로 제발 평소에 관심 가지고 흐름이라도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4,000분 정도 오시는데 지금 11,000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이거 방송 끝나도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 오세요. 평상시에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눈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또 누구는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이게 해본 적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어려우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무슨 갑론을박하기보다 내 집 마련권 가진 사람들만. 항상 말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뭐 정책이 뭐 어쩌고 규제가 어쩌고 막 이거 2018년에도 있었고 19년, 20년 다 있었거든요. 잘 고르면 내 집 산 거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1주택 사실 때 엄청 규제 상황에서 힘들 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 길게 보고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은. 그래서 잘 고른 내 집 산 걸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속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건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인사해 주시는 우리 마련이들 있네. 보기님이 너나이님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오늘 중도금 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써니님도 내마반 듣고 올해 8월에 생초 노원 실거주 8월에 잘 됐네요.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은 규제 지역이 아닌 게 당연한 거였죠? 2021년에 청주도 규제 지역이었다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사실. 근데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예, 이게 몇 년 뒤에는 토어제나 이런 게 풀릴 수도 있고요. 여기 복룡님께서 토어제 풀리면 바로 서울 진입 시도한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토어제를 왜 풀까요? 거래가 잘 안 되고. 예, 그때 서울 진입할 그 용기가 쉽게 날까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집 사기 너무 힘들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강제 매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 우리는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 앞에 놓인 걸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고 떨어지는 곳만 떨어지는 양극화가 고착된 뉴 노멀 시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출은 막히고 집도 못 팔고 이사갈 동네는 매물이 없고 전셋값은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몇십억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조차 지금은 그냥 멈춰있는 부동산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한 문턱이 올라갔고 그 영향으로 진짜 내 집 하나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내 집 마련 난이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규제와 나를 둘러싼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규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세법은 전문가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고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저는 무주택자예요. 아닙니다. 월세. 전세로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필연적으로 월세, 전세, 매매 중 하나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필수제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임대 물량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8, 9%, 나머지는 민간 영역이 9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수요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집을 구할 기회가 나한테까지 올까요? 서울 집값은 7년 만에 최대로 오르고 월세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소득의 약 24%를 월세로 지출하는 주거 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좁은 바늘구멍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내 상황과 예산에 맞는 집을 찾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규제 변경, 정책 발표, 세법 변경, 공급 대책 발표 등 혼자서 이 모든 걸 알아보고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서울은 힘들겠죠? 인천? 경기? 그럼 어디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종잣돈 1억 있는데 오피스텔 빌라가 저한테 최선일까요? 기사에서는 다 오른다는데
왜 10년 전에 산 우리 집만 오르지 않는 걸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이 고민들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게 되는 부동산을 선택할 때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2025년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부자들의 보내주신 고민들입니다. 집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으로 언제, 어디, 무엇을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갖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장을 반영한 적정한 내 집 마련 가격을 정하는 법. 서울 수도권,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2억 더 버는 좋은 아파트 공통점. 10-15 규제 이후 대출 전략 나한테 맞게 적용하는 법.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후보 찾는 프로세스. 우리는 평균 40세에 집을 마련하고 평생 동안 3-4번 정도의 집을 거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3-4번 선택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세요. 집값 내리면 사야 하나요? 구축을 사도 될까요? 이 모든 대답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나이의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돈을 갖고 내가 서울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30대 직장인은 강의를 듣고 서울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낮추지 않되 10년 뒤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에 도움 드리는 강의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장을 반영한 정책과 데이터, 규제 해석,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철저하게 반영한 강의, 그리고 너나이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라이브 코칭까지 인생의 가장 큰 소비인 내 집 마련,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월부 내 집 마련 기초반을 듣고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담아놓았습니다. 커리큘럼과 함께 3주 만에 서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97 공급대책 이야기 들으러 오셨죠? 전 평소에 부동산 기사를 많이 보니까 봤는데 무슨 공급대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요일 아닌가 했는데 일요일이라네? 일요일이 뭔 일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드릴까요를 안 하고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97 공급 대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폴을 했습니다. 100분 중에 82분이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대책으로. 18분만이 집값 안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과 미칠 영향, 내 집 마련 이나 갈아타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잘 정리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97 공급대책의 개요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먼저 여러분이 익히셔야 지금 이런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도자료 원문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5년 9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각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나왔고요. 목차를 보면 여기서 핵심 내용은 요 빨간색 박스 친 요겁니다. 추진 과제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인 겁니다. 그게 5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 수요 관리 내실화까지 5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 꼭지를 토막을 내서 5토막을 내서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추진 과제가 왜 나왔을까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 5가지가 나왔을까? 그걸 이해해야 맥락이 잡히겠죠?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배경은 무엇이냐? 보도자료 원문의 앞부분에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긴 태국이라 팟타이 먹으러 왔어요. 막 약간 이런 거. 내가 태국이니까 팟타이 먹으러 간 거죠. 그죠? 내가 강남이라 아파트 보러 왔어요. 막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럼 공급 대책의 배경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추진 과제
어제가 나온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내용이.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이거예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그리고 공공주택 착공, 요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간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빨간색이 서울이고 노란색이 지방이거든요. 근데 서울 보면은 갑자기 이때 한 번씩 훅 튀는 거 보이시죠? 24년에 한 번 훅 올랐다가 또 25년 6월에 또 훅 오릅니다.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27일 날 이전 첫 번째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책을 내서 이게 마이너스 정도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게 0 밑으로 안 떨어져요. 여기가 0이거든요. 즉 하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가격적인 측면이고요. 요거는 착공 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에 2만 1000호, 23년에 1만 4000호, 24년에 2만 8000호. 그런데 10년 동안의 평균이 연간 4만 7000호를 착공을 했던 겁니다. 공공주택을. 근데 지금 착공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죠? 최근 22, 23, 24, 3년간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착공하던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 절반 그 이하로 착공 물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집을 새로 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물량은 줄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게 향후 입주 물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주기를 아시겠지만 인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있고 그 이후에 입주가 있습니다. 착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준공도 줄어들고 입주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과거 3년 동안 착공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입주 물량도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년 2만 7천호, 24년 3만 8천호, 25년에 4만 8천호, 26년에 2만 9천호. 이 2만 9천호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숫자거든요. 어쨌든 이 물량이 10년 동안 간의 평균인 3만 8천호에 비해서 작고 지금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27, 28 계속 이게 누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현재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안 짓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앞으로 지어질 집이 부족합니다 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겠습니다가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체. 그 중에 첫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대충 얘기하지 않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각각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게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워딩으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땅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직접 하겠습니다 이 얘기. 원래 LH가 어떤 회사냐면요, 토지공사예요. 토지공사. 국가 소유의 땅을 일반 시행사, 시공사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 땅을 받은 건설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분양 경기를 싹 보고 이거 비싸게, 집 지으면 비싸게 팔리겠는데 하면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LH한테 땅을 샀는데 집을 안 지어요. 왜 안 짓냐면 지금 주택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명히 LH는 땅을 분명히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 거야. 땅을 사간 사람들이. 그래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LH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이제부터 그냥 제가 제 땅에다 지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 짓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LH는 지금까지 땅 장사하던 곳이거든요. 갑자기 얘는 왜 집 안 짓지? 제가 지을게요 라고 하면 지어지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LH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선호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LH 건설 주택과 자이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크로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 시공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공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집을 선호할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제 인터뷰도 다 영상을 봤는데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간 시공
시공사들과 긴밀하게 기술 협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있죠.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 시행사 시공사들한테 맡겨놨더니 경기 눈치 보느라고 집을 안 짓습니다.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저희라도 직접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저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가 실제로 잘 시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LH가 소유하고 있는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용지가 있고요. 비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뭐 상업 용지, 공업 용지, 농업 용지 이런 게 있어요. LH가 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차피 안 써. 농업 용지 농사 안 져. 공업 용지 공장 안 지어. 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쓸 땅 차라리 집을 지을게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직접 짓는다고? 안 쓸 땅에도 저희가 집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공공택지의 사업 순서가 지구 지정을 하고요. 그 지구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를 막 고르고 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건설해서 공급하는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2단계와 3단계 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를 한 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지 확보를 한다는 거는 수립이 된 그 지역에 LH 땅이 아니라 민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수용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땅을 팔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팔 때 그 집 땅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공공택지가 지정이 되다니 제 땅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땅을 부르는 대로 팔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 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보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보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달란대로 주면 됩니다. 돈을. 그죠? 달란대로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면 LH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160조입니다. 160조.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뭐 한 7, 8년 뒤에는 230조, 40조 수준으로 늘어날 거래요. 그럼 LH는 도대체 왜 저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냐? LH는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고 LH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LH는 땅 장사를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월세 기준으로 월 20만 원 막 이래요.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이. 그게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인데 이걸 통해서 보상 속도를 높이고 돈 달란 대로 주고 보상 속도 높여서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번째, 우수입지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3기 신도시 분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 공급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서울 남부권 등의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하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쉽게 말하면 서리풀,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일부 지역과 과천에 2만호 더하기 1만호, 그러니까 3만호.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많은 물량이 아니죠. 이거를 29년에 착공하겠대요. 그것도 29년에. 저는 이걸 왜 빼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서리풀 과천. 그러니까 따로 빼신 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잘 되면 29년 착공인 겁니다. 아주 잘 되면. 근데 지금은 2025년이고요. 자, 두 번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강남 강서 노원구, 강남의 수서, 강서구의 가양, 노원구의 상계 이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요. 수세권에. 그 영구임대주택들입니다. 자, 그거를 재건축을 하겠대요.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임대 아파트를 없어지고 민간 아파트로 바뀌는 건가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거기 계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맞아요.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3,000호짜리 임대주택 단지가 있으면 그거를 재건축해서 3,500호를 만들고 500호만큼만 일반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재건축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부 채납 같은 걸 하고 임대 의무 비율이 있죠. 5,000호짜리를 재건축해서 7,000호가 됐을 때 6,000호의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 그리고 1,000호의 임대주택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5,000호를 뽀개고 6,000호로 짓는데 5,000호는 여전히 임대주택이고 1,000호만 일반 분양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 실수요자들이 그걸 선호할 것인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 복합 개발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래된 공공건물 개발해서 집 지을게요. 그럼 그 공공청사는 어떻게 하죠? 그 공공청사 1층에 놓을게요. 뭐 주상복합처럼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실제 사례가 노량진에 있는 동작구청을 복합 개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 구청이 25개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 한다고 해도 25개 건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워요. 28,000호라고 하셨는데 모든 구청을 다 부시고 다시 지어도 한 구청당 위로 1,000호짜리 아파트 한 동, 두 동짜리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 용지 활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 거점을 조성할게요. 근데 네, 이거 보고 진짜 눈을 의심해서 3,000호. 이거 그냥 폐교 없애고 집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3,000호예요. 네 번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해서 공급할게요. 이건 4,000호야. 이건 뭐냐면 성대 야구장에 집 짓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집 지을게요. 뭐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약간 점입가경인데 철도역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창동역 아시죠? 도봉구 창동역 개발할 때 근데 내용을 찬찬히 보니까 1인 주택이에요. 1인 주택. 사람들이 원하는 신혼부부용 주택. 물론 1인 주택도 중요한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역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역 위에 기차 다니는데 위에다. 그것도 1인 가구들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게 진짜 황당했는데요. 대학 유휴부지 등 활용해서 연합 기숙사를 짓겠대요. 그리고 이거 2,000호. 기숙사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정말 이런 것까지 넣으실 정도로 정말 절박하셨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적이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꼭지가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되게 중요한데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즌1을 했었나요? 네, 시즌1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즌2를 하신대요. 공공도심 복합사업이 안 돼요. 잘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준주거 지역, 주거와 상업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어요. 내용에. 두 번째,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죠. 이게 지금 속도가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고 막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냐 막 얼마 전에 분명히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왜 뭐 그 뒤로 아무것도 없냐 막 이러는데 이게 원래 공모 방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물량의 상한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주 문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금 시범단지 같은 걸 뽀갭니다. 자,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주변 전세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 하거든요. 지금 이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주 문제 없을 때 물량의 상한을 높여주겠대요. 근데 이주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복잡한데 하나씩 볼게요.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 자, 일단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게 세 가지 넘어야 될 큰 산이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 처분인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산을 동시에 진행해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이거는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공론화 해볼게요. 이겁니다. 아직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거예요. 자,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다 민간 사업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용적률 올려주는 거는 공론화를 하고 나중에 해주겠대요. 나중에 해볼게요 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핵심이고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은 충분히 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 땅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그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비 대상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이에요. 거기가 잘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서울 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되는 건데 정작 그거는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뭐 제초안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어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걸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우리 이번에 제초안 같은 거 조금 더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 올려드릴게요 하면 나 이거 갖고 있는 것도 힘들다. 빨리빨리 해서 그냥 아파트 짓자. 이게 되는데 이번에 잔뜩 기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나중에 제초안 때문에 이거 하면 돈도 더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공공재정비의 경우에는 법적
법적 상환 용적률을 1.3배, 그러니까 공공재정비만 1.3배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공공재정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별로 없어요, 사업장이. 네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전용 8호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분할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체 세대수의 5% 한도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네, 이거는 일원화해서 기간 단축하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학교 용지 관련 기부 체납 부담 완화. 학교 용지, 아파트 새로 지을 때요, 여러분, 학교 용지가 필요해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면적 얼마, 세대 얼마 이상이면 학교 용지를 반드시 그 단지 내에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조성하고 부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외에 과도한 기부 체납은 제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자체별로 자기들 멋대로 그냥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그 이상의 과도한 기부 체납은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민간 사업장들이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 사업자의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PF 경색에 따른 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자, PF 경색이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즉 돈줄이 막히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들이 분양 경기가 안 좋고 자기들 돈줄도 마르니까 함부로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보증을 확대하겠답니다. 즉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이거예요. 네 번째,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LH 매각 용지 착공을 위해서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지으시면요, 미분양 나면은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빚이 160조예요 LH가. 민간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여기 또 있는데,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확대할게요. 오피스텔이나 도시명 생활주택 등을 신축 매입해서 14만 호를, 이게 너무 아쉬웠는데, 임대 공급을 하겠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5만 호 중에 14만 호가 임대예요. 노나이님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135만 호 집을 지어서 새로 사람들한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임대 공급이 20만 호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임대 마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공급이 그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안 쓰는 비아파트 주택을 용도 전환해서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실상가를 집으로 공급하겠대요. 그럼 공실상가 가서 살라는 겁니까? 이건 거죠. 지금 사람들 반응이. 업무시설, 막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있죠. 그거 안 쓰니까 도배하고 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135만 원.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빨리 지을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좋죠.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립주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잠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내용이 조금씩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1부입니다. 1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가 공급 대책이에요. 노나이님 5꼭지라면서요? 3꼭지가 공급 대책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수요 대책입니다. 노나이님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네. 근데 괄호 열고 여기에 주택 수요 억제 방안도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이 별도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급 대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할 건데, 이것들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대책을. 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신고하실 때 계약서랑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잘 보십시오. 20억 이상의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을 원천 집중조사하겠대요. 정부의 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억이 넘는 집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20억이 넘는 집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셨겠죠? 그러면 그 지불의 원천을 다 조사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는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제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보유세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억이.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를 조사하겠습니다. 실거주 안 하는지 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더
자세하게 작성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 살 때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수요 억제 대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지만 말은 집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이따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 보십시오.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첫 번째,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지역 강남 3구와 용산 내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겠대요. 그런데 일단 규제지역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만약에 집값이 15억이라고 하면 15억의 40%가 6억입니다. 근데 이미 627 대출 규제에서 6억 한도로 다 묶어버렸죠.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가 1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LTV 상한을 50%로 하나 40%로 하나 규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 나중에 규제 지역 확대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에서 40%로?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제 강화, LTV 규제 강화의 임팩트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낮췄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그냥 안 해주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매매 사업이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줄게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돈이 없으시면 그때는 주담대 반환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세 번째,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기관에 따라서 1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 때 나오는 대출 한도가 어디는 2억, 어디는 3억 막 다르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2억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면 당신 집이 있으면 당신 집에서 사세요. 다른 데서 전세 살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 적용. 이건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금리가 높아집니다. 네? 왜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받으시는 분들은 3.5%, 3억 받으시는 분들은 3.8%, 4억 받으시는 분들은 4.1%, 6억 받으시는 분은 4.5%. 앞으로 대출 많이 받으시면 금리도 더 비쌉니다. 요겁니다.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 해설해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한번 풀었다가 엄청 곤욕을 치렀죠? 지자체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그죠? 근데 지자체장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한 페이지로. 공급과 수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그리고 공급하는 방법은 빈 땅에 새로 짓는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과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정비 사업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수요 대책은 대출과 세제가 있어요. 자, 대출을 조절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세금을 물려서 수요를 조절하고 요 4개가 전부 답니다. 구조를 익히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신규 택지에 대한 정책은 뭐였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속도를 높일게요. 어떻게? LH가 직접 사업해서. 그리고 돈 많이 주고 빨리 보상해서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빨리 지을게요. 그리고 서리풀이나 과천 같은 곳에 공공택지 빨리 아파트 지을게요. 3만 호밖에 안 되지만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활용할게요. 아까 제가 말한 공공임대주택 뽀개고 다시 지을게요. 공공청사 뽀개고 다시 지을게요. 폐교 아파트 지을게요. 야구장 지을게요. 철도역 지을게요. 기숙사 공급할게요. 이게 다 이겁니다. 요 노후시설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이게 물량이요 37만 2천호예요. 이게 너나님 뭐지 이거? 이건 38,000호예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너나님 135만 호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주택, 그죠? 그리고 비아파트. 아까 뭐 상가 주택으로 공급할게요 이런 거 있었죠? 그걸 빼고 아파트 공급은 요만큼입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또 똑같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합쳐서 할게요. 공공재정비 용적률 상향할게요. 근데 민간은 안 돼요. 이랬던 거. 두 번째,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하겠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 물량 상향할게요. 리모델링 8제곱미터 초과되는 거 분할해서 허용할게요. 대신 5%는 넘으면 안 돼요. 다 합치면 36만 5천호예요. 77만 5천호입니다. 너네는 135만 호가 아니에요? 네. 아파트는 임대주택 빼고 비아파트 빼고 그냥 분양해서 내 명의로 가질 수 있는 아파트는 77만 호에서 78만 호 정도 되는 겁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급 대책이 예정대로 착착착착착 되더라도.
다 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여기 6억 제한이라고 써놓은 건 이미 6억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에. 규제 지역 LTV를 낮추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사,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하겠습니다. 전세 대출 2억 제한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토호제 지정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요게 이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입니다. 이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제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없으실 거예요. 바이치기님이나 천하막둥님께서 77만 호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77만 호가 그럼 많은 거냐 적은 거냐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공급 대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과 비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물량은 정부가 세운 이번 97 종합 공급 대책 안에 착공 기준 5년간 77만 5천 호입니다. 1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더라도요. 연간 15만 5천 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5로 나누면 15만 5천 호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지금 2025년이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 전체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물량이 19만 5천 호입니다. 정부 공급 대책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그냥 공급 135만 호가 아니라 자, 아파트, 비아파트 나누고요. 임대주택, 일반 분양주택 나누고요. 분양을 해서 4명이로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 공급 아파트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의 이행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비사업은 민간의 활성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민간 사업장은 꿈쩍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태도는 희망적인데 계획은 실망적입니다. 저한테는. 수요 대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수요 대책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근 과거 20년 동안 월 평균 6천 건 정도 됩니다. 자, 20년간 6천 건이에요. 이거는 안정적 수요라고 볼 수 있죠. 20년이니까. 서울에서는 매월 6천 건 정도의 주택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월 3,800건 정도 거래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수요가 6,000건인데 3,800건만 거래가 된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매달 2,200건씩 어떻게 된 거예요? 차곡차곡 잠재 수요로 쌓여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적 잠재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어요. 조급해지는 배경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수요 대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늦었다가 규제 지역은 확대되고 대출은 더 적어지고 금리는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수요 관리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요 대책을. 자, 규제 지역 LTV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있는 LTV 50%에서 40% 낮췄어요. 자, 6월 27일 날 대출을 6억으로 제한했어요. 두 번째로 또 대출을 10% 낮췄어요. 국토부 장관이 언제든지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나 그냥 뭐 내가 소득 되니까 대출 받아 집 사면 되지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억으로 딱 묶었어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8억 대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슬. 지금은 뭐 내가 전세 살고 있어. 아직 만기가 남았어. 보고 6억으로 줄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오고 며칠 더 지나서 갑자기 여러분 주택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대출 비율을 10% 더 낮출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 3달 만에. 뭐야 6억으로 묶었는데 또 10%를 안 해준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 성동, 광진, 양천 조심해. 토호제 지정할 수 있어. 어떡해요? 이제 서울시장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국토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포나 성동구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관리 정책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조급해지세요, 더 조급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맛집이에요. 오늘 번호표 100번까지 뽑아줬어요. 100그릇밖에 못 팔아. 근데 내가 가서 뽑았는데 104번이야. 그 내 앞에서 딱 잘렸어. 어떡해요. 저희 100그릇까지밖에 안 팔아요. 아쉽죠 뭐. 어떡해요. 다음에 와야죠. 예, 고객님 저 다음에 오세요 손님. 저희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갔더니 90번까지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줄였어요. 근데 왜요? 예, 손님 너무 많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90그릇만 팔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97번이신데 죄송합니다. 안 되게 됐네요. 예, 내일 다시 오십시오.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 먹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빨 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희 70번까지밖에 안 했네. 늦었으면 못 먹을 뻔했네. 했는데 번호표가 68번이야 지금.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갑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쓰시면 토지 지정 권한을 누굴 주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을 되게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책은요, 크게 두 덩어리,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 두 덩어리인데 이걸로는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집 많이 지을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급하세요, 조급해지세요, 더 늦으면 대출 못 받아요, 더 늦으면 토지거래 허가제 묶여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좀 걱정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서울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싸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내 집 마련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싸지지가 않아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는. 그 상태에서 1단계 여러분들이 내 예산은 얼마인가, 2단계 나한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무슨 단지인가, 3단계 그 아파트의 거래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지방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비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잘 고르셔야겠죠? 1단계 내 예산은 얼마인가, 2단계 나에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느 지역의 무슨 단지인가, 3단계 거래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 2, 3단계를 차분히 내 입장에서 적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행동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의 포인트를 갖고 계신 거겠죠? 대상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급대책 보면서 좀 떨리는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그 원문을 다운받아서 이 방송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떨렸냐면은,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나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시던 그런 내 집 마련 너무 걱정돼요, 불안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떠올라서 아, 제발 이번에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떨리면서 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책 나오면 뭐 아유 잘 됐다 못 됐다, 뭐 저게 무슨 정책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건 좋은 정책이다,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요, 처음에 내 집 마련 할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막막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컨셉을 갖고 이 단계들을 실제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게 너나이님이 분명히 써보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펜이 안 나간다, 나 실제로 저거를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반 같은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즉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린 1, 2, 3단계 옆에 적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미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뭐 연습해 보시라고 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 3달, 4달이 지나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강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공급대책, 수요대책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 미루고 싶지 않아, 나 이번에 꼭 갈아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지금 저기 말씀드린 1, 2, 3단계를 직접 손으로 써서 스스로 해볼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방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저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내 집 마련 전문가다, 우리 형이 내 집 마련 진짜 잘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형,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쪽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는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누구는 영끌을 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게 해본 적 없는 내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일리가 있고요. 이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잘 고름 내 집 산 걸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막 얘기하죠. 5만 가지 콘텐츠가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잘 고른 내 집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지금 저기 마련이들 나왔네. 마련이들. 다란지님. 너나이랑 같이 공부해서 내 집 마련했다. 마련이들 손 들어보세요. 허시허시님. 아 네. 가계약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몇 년, 몇 월,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네요. 내 집 마련 했습니다.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 아, 좋습니다. 네. 저 샀어요. 저요. 네, 계속해서. 24년 8월, 25년 5월 27일 날. 아,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생분들이세요? 마련이들이에요? 예비 마련이 할게요. 네, 좋아요. 아니, 제가 마련이라고 불러요. 마련이들. 내 우리 집 마련, 마련이들. 내 집 마련. 1월님 24년 11월에 강의 듣고 샀습니다. 23년 5월에 내 집 마련 등기 쳤어요. 샀습니다. 네. 꼬꼬사라님도 좋습니다. 25년 6월에 사셨다고 네. 그러고. BMNR님 올해 초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5월에 내 집 마련 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야말로 축하드릴. 위에 또 나만의 스케치북이. 25년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28년에 28년에 입주하신대. 또 신축으로 하셨나 보네요. 코그니전트님. 네, 올해 5월에 기초반 듣고 9월에 썼습니다. 최근이네요. 아주 최근에. 아니 근데 닉네임이 너무 낯설어. 여러분 왜 저 방송할 때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줘요? 주라님도 내 집 마련 이미 내 집 마련 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사라졌나 봐.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진짜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좀 준비할 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집 맞아요. 마련 소식 전해주셔서 제가 많이 정말 많이 힘이 납니다. 얄라 하비비님, 평촌에 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 집 마련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분들한테도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시고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나입니다. 네, 이번에 규제가 나왔죠. 6월 27일 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었어요. 규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딱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너나이님 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설명 안 해주시나요? 네, 규제 나왔는데 첫 번째 규제고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채널은 다 소개해 주는데 왜 너나이님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 7월 4일인데 오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후 일주일 동안 실제로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버전으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번개 콘텐츠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기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배경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기사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 이게 이제 당일날 규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나온 거죠. 6월 28일 날 주담대 한도 6억 사상 초유 규제의 배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규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규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 이 밑에 이 표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정리가 잘 해주셨어요, 기자님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해서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서 제일 핵심 규제는 이겁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의 총액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연 뭐 3억이다 막 이런 초고소득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대출을 막 15억씩도 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예전에는 집값 대비해서 대출 나오는 비율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떠한 집을 사든지 대출 맥스는 6억입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집값 6억 기준이 아니고요. 대출 6억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규제예요. 예전에는 집값이 15억 이상이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9억부터 15억까지는 20%만 해드립니다. 집값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집값 기준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규제를 새롭게 낸 겁니다. 처음 나오는 규제고요. 여기 보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만한 게 여기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예전에는 뭐 은행별로 30년, 40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30년이 40년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 규제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더 그 차주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 해가지고 2주택자 이상이나 1주택자가 즉 2주택제 혹은 3주택, 4주택제를 매입할 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제 아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대출을 받으라 이거예요. 또 다른 거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미 1주택자잖아요. 그럼 그분들까지 대출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갈아타지 못하고 실수요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즉 계속 1주택을 유지하라는 거고요. 대출을 받고 싶다면. 두 번째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 이거는 1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은행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1억에서 2억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1억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에는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가 뭐 은행마다 50년 만기 이제 없죠. 40년 만기로 은행마다 좀 유연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전부 모든 은행이 제한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년 만기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가 30년 만기보다 월 상환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 규제를 조금 더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차주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게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매수자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전세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계약,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의 집주인이 바뀐다. 전세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거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이거 모든 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6억짜리 집을 사요 내가. 그리고 이 집의 뭐 전세가 4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이 을에게 팝니다. 근데 이때 을은 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그래서 내 돈 2억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4억의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갑을 병이 전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런 경우에 원래는 병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었어요. 근데 전세가 4억이니까 대출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계약서를 들고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전세 대출 2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차단하는 용도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존 아파트인 경우도 있는데 이 갑이 분양사, 건설사고요. 을이 수분양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요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신 분이 전세를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를 들어 서울 분양 아파트다. 가격이 막 이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억 분양가. 전세를 뭐 한 8억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을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금 8억 들고 있는 사람이면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현금 8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새 아파트 살래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5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신축 입주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대출 규제 일주일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양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집값에 뭐 한 예를 들어서 1억 모자라요. 근데 내가 연소득이 5천이에요. 1억을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았는데 1억이 모자라. 근데 난 저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신용대출을 은행에 가갖고 따로 일으켜갖고 1억을 받아서 그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은행별로 연소득 한두 배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연소득 이내로. 즉 그런 분들이 이제 5천만 원밖에 신용대출을 못 받고 심지어 내가 기존에 신용대출을 쓰고 있었다고 하면 신용대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요것도 좀 강력한 편인데 이게 뭐냐면 두 개 있네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조정 및 전입 필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전입 의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내에 그 집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놓고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까부터 계속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데 뭐냐면 실수요가 아닌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책 대출 최대 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이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이제 6억까지 한도를 제한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고가 주택 뭐 10억 넘는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통 6억 넘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으니까 그런 것만 수요를 억제하는 것 같지만 정책 대출도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책 대출 중에 예를 들어 신생아 대출은 5억에서 4억으로 줄고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4억에서 3억 2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3억에서 2억 4천, 그 외에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 5천에서 2억.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신생아는 매매가가 9억 이하예요. 그리고 이 그냥 디딤돌 대출 있죠, 이런 거. 요거는 6억 이하입니다.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에 주로 활용되는 이 정책 대출, 중저가 주택에 적용되는 정책 대출에 대한 돈줄도 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이건 뭐냐면 전세대출이 예를 들어 전세를 내가 1억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9천만 원까지도 해줬거든요, 전세대출을. 이거를 8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제 내용을. 규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규제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이라면 수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 정책은 대출이 있고요. 조세가 있습니다. 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을 짓겠다 이겁니다. 공급. 수요는 수요를 어떤 때는 유도하고 부양하고 수요가 돌 수 있게 하고 어떤 때는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해요. 이걸 억제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급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을 더 짓겠다 언제까지 요겁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거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래를 쉽게 하거나 거래를 어렵게 하거나. 예를 들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것들은 거래를 쉽게 하는 거죠. 대출을 좀 더 해줘서. 그쵸?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이런 게 수요를 조절하는 겁니다. 무조건 억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로 수요를 부양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이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공급세 대책도 조만간 뭐 발표를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대출은 지금 요것만 한다는 거죠. 요것만. 그러면 대출은 뭐가 있느냐? 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씩 정리하면 주담대가 있고요. 매매할 때입니다.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거는 전세. 신용대출이 있어요. 근데 신용대출은 이거는 주로 매매할 때 쓰죠. 요렇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주담대는 6억 제한, 그리고 이 9억 이하 정책 대출에 또 한도를 축소했고요. 전세 대출도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신용 대출은 연소득의 2배에서 1배로. 자, 이게 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것도 제한, 이것도 제한, 이것도 제한입니다. 즉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다 죄겠다 이겁니다. 이게 큰 맥락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그 대출 규제의 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요거를 제가 한번 또 기사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제 나온 기사고요. 서울 주택 구매자의 32% 이상이 6억 이상 대출을 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 헤럴드 경제 홍승희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너무 진짜 열심히 좋은 기사를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그 주택의 거래를 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서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본 겁니다. 이게 아주 뇌피셜이 아니고 데이터 근거에 아주 좋은 기사인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게요. 보면 서울에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거래한 비중을 본 거예요. 서울에서 비율입니다. 1월 달에는 31%, 2월에 35, 31, 28, 32, 28.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한 서울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대략 10채 중에 3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궁금한 게 6억 이상의 대출을 규제를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가지고 막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막 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뇌피셜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조금 그 영향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에서 10건이 거래가 되면 이 중에 3건은 대출이 6억 이상. 여러분 제 악필이죠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잘 써볼게요. 다시 좀 성의 있게 쓰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거래가 10건이 되면 이 중에 3건은 대출이 6억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7건은 대출이 6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규제는 6억 이상 하지마! 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규제가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거래된 거 10건 중에 3건은 거래가 안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건은 거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향을 가늠하고 싶다면 도대체 이 3건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고가주택과 고소득자가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은 커졌다.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실제를 본 겁니다. 거래를.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가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무려 56%예요. 다음은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위 지역이 대출 잔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에서 56%래요.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있었다면 강남에서 일어난 거래의 56%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있었더라면 성동구는 50%가 지금 매매 거래의 절반이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마포도 40%가 안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지역 강남 3구랑 마용성 같은 곳은 적어도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규제 나오기 직전 저희 구해줘할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추격 매수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항상 이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뭔가 비정상인 시기가 되면은 뭔가가 나옵니다. 사실 일주일에 1억, 2억씩 호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패닉이 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6억 이상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강남 3구랑 마용성에 많으니 이 6억 규제가 그 지역에 일단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는 30%가 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처분 자금을 가지고 세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이들 중 부동산 처분 대금이 있는 거래 건수는 19,000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갈아타기 수요였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그랬죠.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집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30%가 6억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 3구랑 마용성, 강북 3구라고 합시다. 네, 강북 3구, 강남 3구. 이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서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을 봤더니 이분들 중에 60%가 무려 기존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한 이 미천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대출 6억을 얹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출 6억이 막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씨가 서대문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을 9억에 매도를 했어요. 9억 팔았어요. 매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출을 7억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16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혔죠.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마포에 내가 가려던 아파트를 안 가고 그거보다 낮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수요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안 좋은 데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대문 사시던 분이 그 뒤에 뭐 흔히 말하는 서대문보다 더 서울에서 외곽인 은평구나 아니면은 고양시 덕양구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막혔죠. 이게 막혔으면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할 확률이 높느냐?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에이, 텄다. 맞나요? 그러면 이분은 원래 이 집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9억에 팔려고. 근데 이 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물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매매 거래가 이 하급지 지역들도 거래가 주는데 여기는 이 상급지는 매수가 약해져서 거래가 줄 수 있고요. 하급지는 매수만큼 매도도 약해집니다. 둘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너나이님 하급지에 풍선 효과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매물이 들어가면 서대문에 막 사람들이 서대문 풍선 효과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무조건 풍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출도 줄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9억의 신생아 대출 이런 거 다 9억 이하 주택이잖아요. 디딤돌 대출 6억 이하. 그러니까 신생아, 디딤돌. 근데 이것도 대출 한도를 5억에서 4억으로 줄였고 이것도 뭐 3억에서 2억 4천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돈줄이 죄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매도도 그만큼 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만 줄어들고 사람들만 팔려고 아우성 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갭 투자 막히니 답이 없네요. 대출 규제 후폭풍 서울서 계약 취소 164건.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수를 포기하는 게 속출하고 있어요. 네,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우려되니까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등 3040 패닉바잉 지역서 많아.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기자님 피셜입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약 해제가 많은 자치구 해가지고 많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기존 대비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거의 서울의 전 지역 공이 기존보다 계약 취소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접수가 안 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만 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서 그게 시장의 계약 취소로 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사 포기요. 서울 외곽도 집주인들 매물 계속 거둔다.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대문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우, 야, 나 이거 못 가겠다. 나 원래 마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혹은 강동구 사시는 분이 아유, 나 이번에 잠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되겠다. 대출이 안 나와서 그냥 눌러 앉아야겠다. 자, 내가 눌러 앉아야 되니까 이 집을 내놨던 거를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물이 걷어지는 거고, 그게 왜 어디부터 되냐면 그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시던 곳들, 거기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단순히 야, 이제 풍선 효과니까 막 여기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출,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도 돈줄을 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또 어려워해요. 이런 규제 상황에서 섣불리 집을 사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장을 막 마구잡이로 예측하고 이런 콘텐츠를 보시면서 막 마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제한을 하면서 그 신규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약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규제가 끝일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규제가 과연 끝이냐? 더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이라고 하시죠. 네. 규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겁니다. 수요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대출과 즉 금융과 세제입니다. 공급 말 그대로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대출 규제가 세제 규제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10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11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다음날 시행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6.27 대책이 6월 27일 날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10시인가 9시에 모이셨대요. 높으신 분들이. 그래서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규제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11시 반까지 끝냅시다. 11시 반에 딱 끝낸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불러가지고 자, 우리 대책 이렇게 정했고요.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좀 아쉽긴 아쉽죠. 네, 좀 아쉽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날 힘들어 했는지 예, 대출 받고 막 하려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 빠르게 강한 단호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대출 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세제 규제보다 쉬운 게 세제는 법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법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죠.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절차적으로 번거롭잖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좀 있으면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요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트랙 전략. 이거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는데 국민과의 대화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요 얘기도 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게 많이 나오던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였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기존의 신도시들, 4기 신도시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이거 속도를 높이겠다. 기존의 택지들, 그 다음에 정비 사업해야 되는 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억제책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요의 억제책에 대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세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출도 여기서 더 규제할 수 있어요. 더 쪼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약 처방으로 대출 6억 한도가 아니고 이걸 뭐 3억으로 줄여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세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닌데요, 너나이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막 그렇게 막 많이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제까지 건드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이 진성준 위원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고 계시겠죠.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사이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동산 상황 심각하면 최후 수단으로 세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책이 여기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 날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에는 또 금융,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대출이고요. 세제는 뭐 보유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제도 뻔합니다. 뭐가 나올지 대충 압니다. 왜냐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리고 공급이 있습니다. 이건 없었죠, 내용이.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싹 정리를 하면 대책, 수요, 금융, 대출, 공급, 세제 이거는 또 나눌 수 있죠. 주담대, 매매, 신용, 매매, 전세. 이거 전세입니다. 영향을 주는 게. 이거를 6억 한도. 그리고 30년 정책 대출도 다 쪼인다. 이거였고요. 신용대출 연소득만큼만, 연소득의 1배. 전세대출 90%에서 80%로. 그리고 여기에 기타로 6개월 내 전입 이런 걸 줬죠. 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나누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급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급은 신규 택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 개발이죠. 그리고 원래 4기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겠다.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요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아서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한 판에 정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요 고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6억은 고가 시장 매수 위축. 근데 이거 말고 정책 대출은 중저가 시장 매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여기는 매도도 위축이 될 거예요. 매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으니까. 그리고 여기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 90%씩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80%로 제한하나 90%로 제한하나 제가 보기에 실제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 시장 영향일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볼 물건이 많아질 겁니다. 현장에 가면. 예,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당연히 물건이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볼집이 없다, 물건을 거둔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물건이 좀 늘어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상황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 추격 매수 조심하세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매매하기에 편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2년, 3년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위축되시는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준비해야 할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공급 쪽 있잖아요. 이 공급은 솔직히 공급은 제가 파란색으로. 자, 요거 그냥 똑같을 겁니다. 네. 뭐 속도 내겠습니다 하는데 현장 가보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왜냐면 뭐 공무원분들이 가가지고 3기 신도시를 빨리 할 수 같이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존에 조합원 분들이 있거든요. 이 조합원 분들은 당연히 내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혼집 줄게 새집 플러스 수익 다오 이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막 이거는 너무 이거 욕심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본인이 손해보길 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머릿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헌집을 줄 테니 새집과 수익을 다 같이 다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반드시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을 차질 없이 빚어지게 하는 이런 묘수가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이전 정부와 다르게 어떤 묘수가 나와서 실제로 이거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조합원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면은 이거 재개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많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공급 쪽은 크게 달라질 일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는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요는 감소, 공급은 부족하거든요. 지금 부족한데 이게 빠르게 공급될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유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부족 유지. 이게 이 감소된 이 텀만큼 얼마나 빠르게 이걸로 보완을 하느냐, 수요가 눌려있는 이 시간만큼 얼마나 빠르게 이게 보완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집값이 다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수요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실수요자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 요 희망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이상 대출을 내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DSR 40% 고려했을 때. 즉, 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중위소득이 뭐 1억이 안 되니까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영향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전이나 규제 후나 나의 대출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매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 6억 이상 대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까 흔히 말하는 그 중하급지 쪽에 수요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하급지 쪽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서대문 같은 그런 데는 또 매수가 위축되는 것만큼 매도도 위축이 됩니다. 왜냐면 갈아타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기대보다는 이 기회에 지금은 그래도 매물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거래가 좀 늘어나는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 좀 그 쉽게 말해서 사기에 편한 시기가 됐으니까 꼭 반드시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규제가 제가 항상 솔직히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맨날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1주택 갈아타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네, 이걸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이건 있어요. 이거 역시 막 집값 하락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금과 대출인데 대출은 6억이에요. 막혔어요. 그러면 내 현금으로 더하기 대출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몇 억? 이렇게? 이걸로 사실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집을 하나만 정해놓고 보셨다면 이걸 좀 여러 개 보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마포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강남만 봤다. 그러면 이제 강남 말고 뭐 용산도, 송파도 이렇게 다 같이 보시면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 그때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액을 좀 늘려보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하나만 놓고 보지 마시고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들은 어떻지? 내가 지금 변화된 대출 환경에서 갈아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은 뭐가 있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아타기는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번 대출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지만 지금 시장의 공급이나 금리, 금융 환경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쪽에 더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집이 사람보다 많으면 안정이 돼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책으로 수요를 잠깐 눌러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어려워하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과열일 때는 조심하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발품 파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해서 해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정책이 나오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또 빠르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어요. 많이 봐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동생한테, 형한테, 친구들한테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